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경제를 마무리하고 사회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삼국의 경제사를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조세, 공납, 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세는 삼국시대에는 인두세 기준이었다고 했는데, 이후에 이제 수, 당, 이후에 체계화된 조용조 체계가 들어오게 되면서 10분의 1 토지를 기준으로 10분의 1세로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 조선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조용조 체계는 이제 시작은 엄밀하게는 이제 북이에요. 남북조 시대에. 수당 시대에 이제 체계화가 돼서 삼국 시대엔 마렵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공납은 특산물 물이 될 테고, 역은 요역과 군역인데 15세 이상인 것이 통일 이후에는 16세로 변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이제 10분의 1세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사람 인정을 기준으로 한 거에서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을 살펴보자. 다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리랑 이렇게 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경무법이다라고 하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 파종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두락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결부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도 보겠지만 10분의 1이라는 거는 흔히 이제 수확량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이 되면서 이게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고려, 그리고 조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제 10분의 1세를 살펴보면 용어를 좀 주의해서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수조권이 처음에 이제 국가에 있는 거, 이걸 이제 공전이다 라고 하고요. 국가가 수조권을 나눠주죠. 개인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이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걸 사전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이제 소유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국유지. 개인 소유의 토지는 이제 사유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수조권이라는 거는 이제 생산 가능한 토지 해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고요. 소유권이라는 거는 모든 땅 개념 해가지고 지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한편 개인 사유지를 민전이라고도 불러요. 민전. 사유지 중에서 농경이 이루어지는 땅이겠죠. 여기도 전자를 쓰는데,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다가 이 용어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죠. 민전을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유지를 이야기해요, 민전은. 그래서 이렇게 삼국시대에는 크게 인두세 기준이고 하기 때문에 토지 제도도 이제 정착이 되어 삼국시대 마렵에 수용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내용은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경제를 살펴보지 않다면 농경의 발달을 들 수 있어요. 농경의 발달 중에서 신라 시대 하면 농경이죠. 농경의 발달하면 지종왕 이전에 내누수 토지마립간 5세 때 시장이 개설이 되죠. 시장이 개설이 되고 지종왕 때 동시나 동시전. 네, 동시가 이제 시장이면 동시전은 감독기관이라고 했는데, 주의할 거는 이제 상업을 이렇게 발달시키려는 측면이 아니고 유량민을 줄여가지고 어디까지나
중농억상책 안에서 나온 그런 제도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제 지중항의 업적 중에서 이제 소, 뭐 유경, 장려, 소를 이용한 농경과 관련해서 이 우경이라는 내용이 지중항 때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뭐 농경 이후에 경제사에서 뭐 이제 무역을 보자 한다면, 무역은 삼국시대에는 공무역이에요. 공무역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삼국 뭐 각 세기별 정세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뭐 4세기다 한다면은 우리가 뭐 고구려, 그다음에 백제가 있고, 이렇게 뭐 외가 있고, 뭐 신라 하고 뭐 전진, 이렇게 동진, 뭐 이런 식으로 4세기를 뭐 예를 들어서 보자 한다면 뭐 이런 식의 남북 외교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무역도 공무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를 통해서 중국과 수교를 하고, 백제 같은 경우에 동진과 외와 이렇게 관계가 있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삼국시대의 무역은 뭐 내용이 많지가 않으니까 쉽게 기억을 하려면은 뭐 수출품인 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모피나 뭐 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나간 것들이 뭐 백제다. 뭐 백제다 한다면 백제도 뭐 곡물, 인삼, 뭐 이 정도,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봐도 받아들일 수 있고 기억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수입품이 있죠. 수입품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그때 이제 귀족의 사치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귀족 사치품. 귀족 사치품이라고 하면은 뭐 책, 도자기, 뭐 비단, 뭐 서적, 도자기, 비단 정도가 이제 삼국시대 주요 수입품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의를 할 거는 신라 같은 경우에 진하면은 진흥왕이 이제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진흥왕 6세 때 당항성을 쌓아서, 당항성은 이제 성이에요. 한강 하류 근처에 있는. 그래서 중국과 직접 교류. 잘 출제된다면 이 부분에서 뭐 여기를 바꿔가지고 출제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뭐 가야를 한번 볼까요? 가야는 좀 나올 수 있는데, 가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가야가 삼한 중에서 변한이 변해가지고 된 거죠. 변한. 우리가 변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뭐 철 생산이 많았고, 농경, 쌀농사에 유리했다라는 내용인데, 뭐 가야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 생산이 많기 때문에 중개무역. 아직 뭐 한 사군이 없어지기 전에 뭐 1, 2, 3세기 이때에는 이제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뭐 외하고 한 사군에 들어가는 그 지역하고 철을 가지고 중개무역을 했다, 아니면 뭐 외에다가 곡물을 수출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제 삼국시대에 가야하고 관련해서는, 가야는 이제 토기가 발달을 해요. 가야 토기가 생산도 많이 되고 수출도 많이 됐다 해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게 뭐 영향을 줬다라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우리 민족이 어디에 영향을 줬다 하면은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 뭐 이 내용이 뭐 이 정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스에키 토기하고 당항성, 그리고 수입품은 귀족. 지금 수출품이 있는데 수입품은 귀족이었다. 수입은 귀족.
뭐 비단, 서적, 약재, 약재도 있죠, 약재. 비단, 서적, 도자기, 약재 등이 있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다면 크게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거. 수공업하고 관련을 해서는 수공업 하게 되면은 이제 삼국 초기에는 가내수공업이 발달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관청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장인을 등록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가끔 물어보는 거는 신라, 특히나 신라의 경우에 기술자들이 관청에 들어가 가지고 신라 보면 17품계가 있죠. 안에서 기술자들이 품계를 받기도 합니다. 품계.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신라에서. 그래서 뭐 이 내용 정도면은 크게 뭐 경제사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삼국시대는. 네, 칠판을 주어봤는데요. 자, 이제 사회에 대해서, 삼국의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의 사회. 하게 되면 뭐 사회사를 할 때 가장 먼저는 뭐 계층을 한번 살펴봐야죠. 삼국은 계층이 3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맨 위에 이제 뭐 귀족,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죠. 반면에 이제 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그 이제 남북국 시대에도 신라가 이렇게 되고 고려 시대 가면 계층이 어떻게 돼요? 4개로 돼요. 4개가 돼가지고 뭐 귀족 그리고 평민, 천민이 있게 되는데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지금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으면 하나가 뭔가 그러면 이제 중인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고려시대. 중인은 하급 관료라고 해요. 이전까지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니까 3계층, 귀족, 평민, 천민을 가지고 뭐 이제 학습을 해봐야 할 텐데 이제 귀족부터 보겠습니다. 귀족 하게 되면 고구려에서 이제 먼저 이제 뭐 왕족을 한번 보자. 그 다음에 고씨입니다. 고씨. 고씨가 왕족이고 귀족은 오부 출신 귀족. 이렇게 귀족을 이루게 되고요. 백제의 경우다. 보면은 이제 부여씨라고 합니다. 부여씨. 백제 이제 부흥운동을 보게 되면은 그 일본에 있던 왕자인 부여풍을 데려다가 이제 부흥운동을 하기도 하죠. 이게 부여씨고 귀족으로 백제 귀족은 이제 팔성 귀족이라고 부르는데 팔성을 뭐 저는 한 4개 정도는 외우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진해백사 땡땡땡땡 해서 진씨, 해씨, 백씨, 사씨 해가지고 왕비족이다 한다면 진씨 그리고 이제 사택적덕이나 뭐 사택지적 할 때 그걸 했습니다. 사씨 해가지고 이렇게 부여씨나 팔성 귀족이 팔성을 가진 팔성 귀족이 존재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신라를 살펴보면 신라는 이제 골품제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운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신라 골품제를 뭐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등급이 이제 17등급이죠. 한편 이제 뭐 17등급은 중앙이고
경위라고 하고, 지방은 11등급입니다. 그건 뭐 외위라고 하죠. 우리가 뭐 가장 시험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이 될 테고, 여기는 그냥 외위는 뭐 11등급으로 했다, 이 정도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근데 뭐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압도적으로 17등급이 잘 나와요. 근데 이제 한번 등급을 이렇게 보자 한다면 뭐 이제 1급부터 또 해서 뭐 5급까지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 이제 성골, 근데 성골은 이제 상대에 없어졌으니까 이 이후에는 이제 진골이 차지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6에서 9까지 오게 되고, 뭐 계속 있죠. 계속 있어서 뭐 17등급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뭐 6두품, 5두품, 4두품, 3, 1 해가지고 여기가 다 귀족이에요. 다만 이제 통일 이후에는 3에서 1은 통일 이후에는 여기는 평민화 되죠. 통일 후 평민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뭐 명칭을 다 기억은 하지 않더라도 가장 높은 거 이벌찬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상대 등하고 다르다, 여기는. 여기 이제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표고의 자리하고, 육두품이 아무리 중대에 잘 나가도 못 올라가는 자리를 구별해서, 여기는 이제 아찬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대하찬이라고 합니다. 뭐 5두품, 4두품은 뭐 대남아까지, 4두품, 대사까지. 명칭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 이벌찬, 대하찬, 아찬, 여기 이 정도는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고, 여기까지는 정말 잘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명칭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 육두품은 대하찬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하면은 틀린 말이라고 했어요. 한편 이제 아찬에서 뭐 중유제를 써가지고 뭐 중하찬, 이중하찬, 삼중하찬 이렇게 승진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다 귀족입니다. 신라에서. 3에서 1은 통일 후 평민화 되었다 한다면 3두품에서 1두품은 사실상 여기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평민은 뭐 대부분 농민이죠.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천민에 대한 건데, 이제 삼국시대에는 대부분 노비예요. 이것도 우리가 노비라고 했는데, 통일 전후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 전하고 삼국통일 676년에 삼국통일이 이루어진 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노비가 통일 전에 대부분 전쟁 노비가 많아요. 우리가 뭐 4세기, 5세기, 6세기 해가지고 계속 삼국 간에 항쟁이 있죠. 뭐 가야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 노비가 통일 전에 굉장히 많았는데,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이런 전쟁 노비 수가 급감을 합니다. 전쟁이 적으니까. 우리가 남북국 시대에 가게 되면은 중요한 게 민정문서라는 게 있어요. 통일신라 시대에 춘주가 작성한 문서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연령별, 성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놨어요. 뭐 몇 명 있다, 몇 명 있다 했는데, 노비, 천민의 대부분을 이루는 노비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다는 것으로부터 뭐 노비를 이용해서 농경을 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천민하고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 노비가 삼국 통일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삼국 통일 후에는 급감을 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를 보면 또 이제 법률을 한번 살펴봐야죠. 법률 하게 되면 이제 신라는 뭐 이후에 각 뭐 금속문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이더라 이런 것만 있지,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학습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고구려나 백제의 법률이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처음에 이제 뭐
반역자를 어떻게 했는가? 고구려 같은 경우에 반역자에 대한 형벌이 굉장히 엄격해요. 화형을 시키고, 참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가족 노비, 태워 죽인 다음에 타 죽은 시체를 목을 한 번 더 자르고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이건 그냥 사형이죠, 사형. 백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인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뭐 전쟁에 패한 자, 여기 그냥 사형. 동일해요, 백제랑. 백제도 사형.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절도죄가 차이가 있죠. 여기는 이제 12배. 인 반면에 여기는 이제 2배입니다. 뭐 베타판이 제가 뭐 여기도 12배로 적혀버렸는데 이게 줄이 바뀌면서 제가 검토를 하면서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백제는 2배입니다. 2배. 시험에도 출제 뭐가 여러 번 된 부분인데 고구려는 12배 그리고 백제는 2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제 백제의 경우에 횡령을 했다. 3배 플러스 종신금고형. 종신금고 고형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횡령죄는 3배의 종신금고형을 했다. 뭐 횡령도 그렇고 뭐 수뢰, 뇌물죄 같은 거죠. 수뢰든 뭐 증뇌든 횡령이나 뇌물죄가 있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간음죄가 있어요. 간음죄. 간음죄의 특징은 이제 여자만 처벌을 합니다. 여자만. 그리고 남편 집 노비로 삼아요.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간음죄의 경우에 백제에서 간음죄를 지면은 여자만 남편 집에 노비로 삼았다라는 내용. 뭐 이 정도 내용이면 사회에서도 삼국시대는 그렇게 뭐 큰 내용이 없습니다. 삼국시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교를 들어가야죠. 불교가 이제 내용이 좀 되는데 칠판을 지우고 불교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지워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삼국의 불교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쪽 불교에 대한 거나 뭐 무덤의 양식, 그리고 금성문, 그리고 삼국 문물의 일본 전파, 이런 부분들이 삼국시대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삼국의 불교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불교하게 되면은 두 문자를 어떻게 외웠습니까? 소, 침, 눌, 법. 라고 해서 불교의 시작은 이렇게 소, 침, 눌, 법이다 라고 외웠습니다. 한번 뭐 고구려부터 시작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하게 되면은 이제 4세기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소수림 4세, 소수림왕 4세 때 전진에 순도가 전해주게 되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여기 침유왕 4세 때 동진에 마라난타가 전해주게 됩니다. 뭐 신라는 이 이후에 수용이 되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신라에서 5세기 눌지마립간 시대에 오게 되면 고구려에서 이렇게 넘어와요. 고구려의 무코자가 넘어와가지고 신라의 불교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뭐 이제 뭐 수용 혹은 전례만 되었지 중요한 게 공인은 아니다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토착 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토착 신앙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공인이 이때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기 나오는 버풍왕 6세 때 공인이 이루어졌다는 점,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토착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불교하고 동시에 이제 밀교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토착 세력이 강했다는 것으로부터는 뭐 이 두 가지 특징, 신라 불교의 특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눌지마립간 이후에 버풍왕 6세에 가게 되면은 공인이 되게 되죠. 누구예요? 2차돈의 순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버풍왕하고 이렇게 좀 짜고 한 거다. 이렇게 불교를 통치하는데, 삼국 불교의 특징은 귀족이나 왕족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이제 불교가 이때까지는 공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절을 짓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2차돈이 내가 절을 짓겠다 하면 뭐 절을 짓 거를 책임을 물어서 목을 베라고 하니까, 목을 베니까 흰피가 이렇게 솟았다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계기로 공인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믿기는 이제 좀 힘들죠. 믿기는 좀 힘들고, 한편 이제 백제에서는 성왕 6세가 오게 되면은 백제의 겸익이라는 승려가 율종을 도입합니다. 율종은 이제 인도에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율종을 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율종이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뭐 계율, 규칙, 그런 거를 중요시한 거예요. 삼국의 불교가 통치체계에 이용됐다라는 그 측면을 살펴본다 한다는 거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규칙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율종이 도입된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한편 이제 뭐 버풍왕 이후에 진흥왕이죠. 진흥왕 6세 시기가 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눌지마니까 5세기고 계속 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6세기인데, 진흥왕하고 성왕하고 다툼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지도에서 한 3번째 그리는 것 같은데, 한강 유역이 이렇게 있다 한다면 백제에서 이쪽을 차지해 하고 신라에서 이쪽을 차지해 한 다음에 진흥왕이 배신을 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것도 외웠었어요. 연호 큰 땅을 피로 물들였다라는 거 이렇게 외웠었는데, 배신을 하고 이제 이후에 여기만 차지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차지를 하죠. 함경도 뭐 비속으로 치면은 이제 노랑말이다 해가지고 황초령비나 마운영비를 세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함경도에 진출을 했을 때 고구려 땅이었잖아요. 원래 고구려에서 이제 누가 넘어와요? 해량이 넘어옵니다. 그때 뭐 이제 사료를 보면은 해량이 해가지고 고구려가 뭐 국력이 많이 기울였으니까 넘어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고구려의 해량이 이때 함경도를 진출했을 때 진흥왕 시기에, 그러니까 뭐 정치하고 엮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좀 암기하기가 편합니다. 해량이 넘어오니까 진흥왕이 이제 해량을 받아들이죠. 우리가 두 문자를 외울 때 뭐 보풍왕 한다면은 김상병, 복장, 꼴불견, 율령반포 이렇게 외웠다면은 진흥왕 때는 대불왕, 경품, 한국화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불이 들어가요. 네, 불교 교단 정비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구려에서 온 해량을 주축으로 해서 교단을 이제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량한테 준 게 이제 국통이라고 하죠. 국통이란 거는 이제 불교 교단 정비다 한다는 거는 이제 합쳤다는 거예요. 이 조직들을 이렇게 합쳐놔가지고 이 자리입니다. 여기 해량이 고구려에서 넘어오니까 또 이 자리를 이렇게 해라 해서 해량을 앉혀준 거예요. 국통.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한편 이제 6세기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7세기다 한다면 7세기에 이제 중국의 정세는 어떻습니까?
송제 양진, 마지막 남조 진나라 진을 이렇게 치고 통일을 했지만 금방 고구려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금방 이제 국력이 쇠해서 없어지게 되고 이제 당이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나가게 되는데 뭐 영양왕이죠. 어떻게 외웠어요? 우리가 정치사 할 때 영양가 없는 전쟁만 2번 했다 해가지고 살수대첩 이나 뭐 아니면 뭐 온달의 아단성 전투 같은 거를 해서 영양가 없는 전쟁만 2번 했다라고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영양왕 이후에는 이제 영유왕 7세가 있고 이제 보장왕 7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영계소문. 변방의 수비를 맡겼더니 이제 영유왕을 치고 보장왕을 옹립을 하게 되죠. 이게 불교사에서 왜 중요하냐면 연계소문이 도교를 장려를 해요. 기존의 이 체계 자체가 불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교를 장려를 해가지고 불교를 누릅니다. 하니까 고구려의 보덕이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어디로 넘어와요? 백제로. 의자왕 때죠, 의자왕. 고려의 보덕이 이제 의자왕 7세 때 백제로 넘어오게 돼가지고 열반종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에 절 이름만 쓸게요. 경복사라고 하게 되는데 고구려 보덕이 영계소문이 도교를 장려를 하니까 고구려에서 백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편 이제 불교사하고 관련을 해서 지법진 다음에는 이제 진선진 해가지고 뭐 진평왕과 2 딸들이다 이렇게 외우자고 했습니다. 물론 뭐 좀 자세히 들어가면 뭐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이제 딸 진덕여왕, 선덕여왕 하게 되는데 선덕여왕은 이제 사실 뭐 사촌이죠. 하게 되는데 뭐 진평왕과 2 딸들을 이렇게 외우기 편하려고. 근데 이제 진평왕 6, 7세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덕여 7세 그리고 진덕여 7세 오게 되고 이제 이후에 여기까지가 상대가 끝나고 이제 김춘추 무열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중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고 이제 운무와 함께 676대 삼국 통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진평왕 시기에 불교와 관련된 거를 한번 살펴보자 한다면은 뭐 원광의 세속 5계가 있습니다. 세속 5계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게 불교라기보다는 그냥 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하는데 한국사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불교사 안에서 같이 다루고 있어요.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세속 5계가 뭐 이렇게 뭐 사곤이충, 사친이욕, 뭐 붕의신 뭐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아니면 뭐 임전무태나 뭐 살생유택 이런 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 충하고 효를 강조를 했다라는 거하고 이제 뭐 임전무태나 살생유택 같은 거는 원광 법사잖아요. 하면 원래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데 전쟁에 나가면 물러서지 말고 가려서 죽여라 라고 하기 때문에 원광의 세속 5계도 삼국시대 불교사를 할 때 포함시켜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원광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걸사표가 있죠. 그럼 뭐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수나라 해가지고 수나라에서 고구려를 쳐달라라는 거를 또 했어요. 원광 시기에. 네, 원광하고 또 덧붙여가지고 진평왕 때 가게 되면은 뭐 전륜성왕이라고 본인을 지칭하기도 하고 진종설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진종설이 뭐 은근히 잘 나오는데 진종설은 뭐냐면 석가모니가 속한 거를 뭐 일종의 종족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성골이죠. 여기에서 우리 성골 왕족을 이루는 성골이란 거는
부처인 석가모니하고 같은 종족에 속하는 거다 해가지고 스스로를 불교하고 엮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주장이에요. 진종설. 왕족이라는 게 석가모니와 같은 종족이다라는 그런 진종설이 있습니다. 이제 선덕여왕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외웠습니까? 정치사를 할 때. 문화재만 짓다가 2번 혼난 왕이다 하게 되는데, 의자왕이 이제 선덕여왕을 공격하게 되죠. 뭐 대하성 등 40여 개 성을 빼앗고 라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화재만 만들다 2번 혼났다 해서 황첨분영 하게 되는데, 황룡사 목탑, 뭐 첨성대, 그리고 뭐 분황사, 영묘사. 그래서 뭐 특히나 불교랑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덕여왕이 왕에 오르기 전에 원래 비군이었어요. 비군이 출가를 했다가 이제 남자 없으니까 와가지고 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후사가 없죠. 비군이니까. 이게 선덕여왕입니다. 한편 이제 황룡사하고 관련을 해가지고 주의해야 할 거는, 황룡사 목탑을 선덕여왕이 진 거지, 황룡사 자체를 진 거. 이건 여기죠. 대부랑 경품 한국화 해가지고 황룡사를 진 거는 여기다 라고 했고, 황룡사가 중요한 게 신라의 자장이 건의를 해가지고 백제의 아비지가 지었다라고 해요. 근데 백제 아비지가 지었다는 내용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의자왕하고 지금 이렇게 다툼이 생겨가지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때인데, 근데 백제의 아비지가 지었다. 황룡사 목탑, 9층 목탑이죠. 이걸 지어놓으면 뭐 주변에 아홉국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드리고 막 이렇게 할 것이다. 지어라 하는데, 황룡사 목탑은 불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목탑을 짓는 장인이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뭐 그때의 기술을 재현할 수가 없대요. 굉장히 뭐 이 시대의 마천루 같은 건데, 이 시대, 신라 시대의 기술을 재현을 해가지고 이거를 짓는 거는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뭐 굉장히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지었는가. 굉장한 건축 기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자장을 살펴보게 되면, 자장은 이제 통도사죠.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 시대하고 남북국 시대를 엮어가지고 교종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교라고 해요. 오교. 오교는 이제 뭐 열반종. 열반종이 어디 있습니까? 열반종 여기 있죠, 여기. 고려부덕의 열반종. 그 다음에 개울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하는 게, 자장이 만든 게 개울종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2명을 꼽자면은 빨간색으로 해볼까? 삼국시대에는 고덕의 열반종, 그리고 자장의 개울종이 되겠습니다. 개울종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율종이 있었죠. 성왕 때. 율종이 인도에서 들어오는데, 율종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율종을 뭐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격도 비슷합니다.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울종, 여기도 어떤 뭐 규칙이라는 게 뭐예요? 지켜라예요. 지켜라.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뭐 거짓말 하지 말고, 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뭐 그런 거 있죠. 10계명. 근데 뭐 개울종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열반종, 개울종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삼국시대에 관련을 해가지고 뭐 호국불교다. 호국불교라는 이런 국가를 보호하는 측면, 이런 거는 뭐 일종의 통치에 이용이 되었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뭐 인왕경이 발달을 합니다. 뭐 고구려도 그러고, 삼국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발달을 하는데, 인왕경이라는 거는 일종의 공덕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공덕이 여기서 볼 때 이제 왕이겠죠, 왕. 왕들이 되기 때문에
백고좌회라는 걸 엽니다. 혹은 뭐 백좌회라고도 하고, 이름은 이제 비슷하게 불리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왕경이 발달을 하고 백고좌회, 일종의 이제 강연이죠. 강연을 자꾸 열고 했다는 거. 이거나 아니면 이제 계율종이 발전을 하고 여기서도 율종이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삼국 불교의 특징은 귀족 세력 그리고 왕족이 호국 불교나 통치에 이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열반종 하면은 이제 보덕, 고구려의 보덕이 영계소문이 도교를 장려하니까 넘어왔다고 했어요. 전주의 경목사가 되게 되고, 계율종 하면은 이제 자장이죠. 여기서 절은 이제 분황사예요, 분황사. 아니, 자장이 만든 건 이제 통도사죠, 통도사. 분황사는 이제 법성종. 원효가 되죠. 원효가 이제 통일 전후를 해서 나오게 되는데, 원효가 들어가는 게 여기입니다. 분황사 이후에 자장은 통도사 하게 되고, 법, 화엄종은 이제 의상이죠. 우리가 이제 통일 전후 하게 되면은 남북 시대를 배울 때 뭐 진표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통일 전후, 통일 후라고 봐야죠. 완전히 확립이 된 거는. 이건 이제 삼국부터 하게 되고, 이제 뭐 8세기 정도 가게 되면은 열계 법화법, 법상종이 나오게 되죠. 의상은 이제 부속사입니다. 진표는 이제 금산사, 김제의 금산사 하게 돼서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에 오게 되면은 교종의 오교가 중요하게 되고요. 이제 하대에 가게 되면 이제 선종이 나오게 되죠. 통일신라 통일신라 중대 정도의 수입은 그때 되지만 융성을 하게 된 건 이제 하대. 근데 하대에 가면 뭐 가지산파부터 해가지고 수민산파까지, 이 이름은 그렇게 뭐 저도 이렇게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요. 뒤에서 배울 건데, 이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교종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구산이죠. 9개 있어가지고 5교 구산을 외워주셔야 하는데, 구산은 그렇게 뭐 처음 거, 맨 마지막 거 정도나 외워주시고, 이 교종이 발달을 하면서 경제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반면에 교종은 승려하고 이름하고 절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열계 법화법 해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완전히 A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우리가 통일 전 불교를 하고 있는데, 열반종 그리고 짜장, 통도사의 계율종, 이 두 개가 지금 나왔어요. 두 개가 나오고 지금 676년에 통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주에 가가지고 백제 지역이죠. 지역이 지금 백제 지역인데, 676 통일하기 전에 뭐 한 669? 한 10년 안에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통일신라가 돼버리니까 통일신라 지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반종이. 그래가지고 열반종이 막 실제 융성을 하게 되고 한 거는 이제 남북국 시대가 돼요. 고구려에서 영계소문을 피해서 보덕이 백제 지역에 가서 열반종을 개창을 했지만 한 10년 정도 되니까 여기가 신라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교다 한다면은 그 열반종과 계율종이 통일 전에 성립이 됐지만 신라 전체의 교종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도교는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도교도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칠판을 적어봤는데요. 한번 이제 도교를 살펴보자면, 도교하고 이제 관련된 거는 우리가 고구려에 가게 되면은, 아까 그 연개소문이 도교를 장려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시작이 영유왕 7세에서 고장왕 7세 이 사이인데, 영양왕 이후에 영유왕 때 가게 되면 이제 당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진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영유왕의 경우에는 이제 뭐 특히나 당이 세워진 초반에는 당나라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당에서는 또 침공할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연개소문이 일으킨 쿠데타도 당이 우리를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명분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연개소문 때 하면 뭐 당에서 조사, 팔인하고 도덕경을 전해줬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이때가 뭐 최초인가? 뭐 최초는 아니라고 봐요. 이 전에 뭐 이미 뭐 영양왕 때 수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을지문덕이죠. 을지문덕 장군의 뭐 지족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신라에서 화랑도를 뭐 국선도 혹은 풍류도라고도 하는데, 화랑도의 내용은 유, 불, 도가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시기도 이것보다 빠릅니다. 화랑도를 정비를 했다 그러면 대부랑 경품 한국화라고 할 때 화랑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보다 빠르죠. 이미 뭐 정비를 한 게 이것보다 빠른, 이 전에 화랑도가 이 전에 있던 거를 정비를 한 거예요. 진흥왕 6세 때 정비를 한 건데, 이 전에는 이제 뭐 여자도 들어갔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합니다. 화랑도가 된 이후엔 남자만 들어가죠. 화랑하고 랑도 해가지고 화랑 그리고 랑도로 구성이 되는데, 화랑은 이제 성골, 이후에는 이제 진골, 성골이 다 죽고는 진골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랑도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평민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렇게 굴품제가 나눠져가지고 뭐 관리 복색도 이렇게 구분을 하죠. 뭐 우리가 이렇게 자, 비, 청, 황 해가지고 이게 신라의 복색이라고 한다면, 뭐 성골이나 진골이 전부 다 입을 수 있었고, 육두품은 여기까지 입을 수 있었고, 오두품은 이렇게 입을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의 복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옥의 크기 뭐 그런 것까지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신분제에 따른 사회의 전반적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는데, 화랑도의 경우에는 화랑하고 낭도가 한 군데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일종의 절충적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랑도를 보더라도 여기에 이미 도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해가지고 연개소문 때 이걸 했지만 뭐 최초는 아니다, 최초는 아니라는 점을 이렇게 들 수가 있고요. 또 도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륙변려체라는 게 있어요. 사륙변려체. 뭐 사륙체 혹은 뭐 사륙변려체라고도 하는데, 사륙체는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사사체라고 라는 게 있었대요. 근데 대꾸로 뭐 내자, 또 내자, 뭐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자 이런 형식이 오다가 사륙체에 오게 되면은 내자를 이렇게 하다가 6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글자 수 자체가 일종의 뭐 형식입니다. 형식 혹은 뭐 틀 하면, 저는 이제 뭐 공감하기 좀 어려운데, 사사체보다 세련된 형식이 사륙체고, 이게 어디에 쓰인 건가? 도덕경에 쓰였다. 도덕경이 문체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륙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건 사 가다 사륙
4, 4, 4, 4,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틀로 어떤 일종의 대꾸를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도덕경이 이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구글에다 뭐 도덕경 이렇게 해서 본문을 막 찾아보면은 그냥 프린터 해도 돼요. 프린터에서 홀치켓으로 이렇게 찍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덕경의 내용이. 근데 뭐 우리가 서점 같은 데 가서 도덕경하고는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해설서예요. 뭐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해설서가 이렇게 큰 책으로 나오는 거지 도덕경의 본래 내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뭐 드는 생각은 뭐 해설을 정말 잘했다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뭐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륙체라는 게 이렇게 나오면은 도덕경이다. 이 이후에도 뭐 어떤 거는 사륙체로 쓰였다. 뭐 어떤 제석 사륙체다. 그러면 도교가 들어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문화사 같은 걸 보면서 도교가 어디 들어갔는가 또 살펴볼 텐데 중요한 게 이제 사신도가 있죠. 사신도 하게 되면 이제 방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백호하고 현무 하면은 현무가 있고 이제 주작. 근데 우리가 이제 좌청룡 하면 이게 좌가 여기서 제가 이쪽을 보는 거니까 이 분필을 든 손이 오른손이죠. 오른손이 백호고 좌청룡 할 때는 이제 왼손이겠죠. 이 칠판에 이렇게 쓸 때는. 그래서 청룡이 되는데 이쪽은 이제 뭐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는데 뭐 이쪽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주작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새예요. 중에 뭐 붕새 같은 건데 뭐 날갯짓을 한번 하면 뭐 엄청나게 날아간다 막 그런 새인데 너무 커가지고 새가 이렇게 활주로가 필요해요. 이륙을 할 때 이륙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못 날아가고 새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뛰어가다가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작대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뭐 건물을 하나 딱 지었다 하면은 남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주작대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이 주작이고 현무는 뭐 거북이 몸에 뭐 뱀 머리를 달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면은 좀 더럽게 생겼어요. 현무는 북쪽에 있습니다. 너는 너무 좀 그렇게 생겼으니까 숨어 있어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든 해서 방위를 뭐 좌청룡 우백호는 헷갈리지 않는데 이쪽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신도가 벽화가 이제 곧 이어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제 벽화하게 되면 초반에는 이제 풍속도를 그려요. 특히나 뭐 고구려도 그러고 뭐 사신도는 뭐 백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벽화가 있으면. 근데 후반에 갔을 때 이제 사신도가 나오죠. 초반에 이게 수용이 된 이후에도 막 장려가 되고 한 거는 후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뭐 초반이다 한다면 뭐 귀족의 힘의 크기에 따라서 막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좀 높은 사람이다 하면 크기가 좀 크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풍속도가 그려지다가 도교가 많이 장려가 되고 퍼지고 한 이후에는 이제 사신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교도 산수호모니 벽돌이나 금동 그건 이따 해도 되는데 백제의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백제 도교다 한다면 뭐 산수호모니 벽돌 산수라는 거나 도덕경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뭐 상선약수 물 흐르는 대로 살아라 다 이유도 없고 그대로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산수 아니면 뭐 신설 뭐 이런 금동대항로 뒤에서 또 할 건데
같은 것들은 이렇게 도교가 들어간 거다. 이건 뭐 중고등학교 때 이미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산소문이 북돌이나 금동대왕론 같은 게 도교가 영향을 받은 거더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불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오교, 열계 법화법은 절 이름이 통도사가 이번에 지방직에 나왔나? 국가직에 나왔나? 통도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교육종이. 근데 우리가 절 하니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절 이름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안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이름 5개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유네스코를 볼 때 한국의 산사가 있어요. 산사가 있는데 혹시 영화 300을 보셨겠죠? 300. 그 전쟁하는 이 우퉁 벗고 이렇게 빨간 망토를 두르고 페르시아군하고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페르시아군하고 했던 전쟁을 하는 영화인데 이 보면은 이렇게 좁은 협곡에 스파르타군이 숨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오죠. 페르시아군. 크세르크세스의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순서대로 오죠. 뭐 처음에 그냥 뭐 군인이 왔다가 뭐 이모탈? 불멸의 군대다. 그래서 걔네가 왔다가 뭐 퉁 하고 날아가고 그리고 선봉에 이제 또 뭐 짐승, 진귀한 짐승들을 잡아서 뭐 코끼리 같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왔다가 퉁 날아가고 그래서 부대가 이렇게 막 하나씩 종류별로 와가지고 스파르타군이 그를 이기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다가 이제 뭐 마법사 부대가 와요. 마법사 부대. 이게 선봉. 선봉 마법 부대가 왔는데 다른 군대와 마찬가지로 통 하고 날아갑니다. 영화 300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거를 좀 기억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선봉 마법부대 통 하면 선봉에선 마법부대가 왔다가 통 하고 날아간다. 한국의 산사가 2018년 6월에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유네스코 내용 중에서 가장 최신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한국의 산사를 7개를 외워줘야 합니다. 심사 들어간 거는 이보다 많은데 인정된 게 7개래요. 앞글자만 따면은 선봉 마법부대 통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산암사, 봉정사, 마곡사, 법주사, 부석사, 그 다음에 대흥사인가? 이건 통도사고 대흥사? 대흥사인가? 제가 기억이 대본데 대흥사가 맞네요.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한 거 자장의 통도사하고 부속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지금 나오잖아요. 의상의 화엄종 할 때 부속사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건축 양식에서 뭐 주공무대, 다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포 양식이냐 주심포 양식이냐 했을 때 봉정사, 극락전 해서 뭐 주심포 양식이다 할 때 하면 뭐 가장 잘 나오는 익숙한 이름은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거 3개일 겁니다. 근데 한국의 산사 7개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유네스코에서 가장 잘 나오는 형식은 OX라고 했어요. 어떤 건 해당이 되고 어떤 건 해당이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이 7개 산사를 외워주셔야 하는데 외우기가 좀 잘 안 외워지죠. 그냥 단순 암기인 것 같으니까. 선봉에선 맨 앞에선 마법부대가 통하고 날아갔더라. 영화 300에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폭탄, 그 시대의 폭탄은 아닌 것도 같지만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인 걸 막 이렇게 던지다가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요. 막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쌓아놓은데 이게 하나가 굴러가가지고 막
빵 터지니까 멀리서 크세스가 그걸 보다가 여기를 정복을 해야 하는데 못 이기니까 와 정말 열받아하고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마법 부대였어요. 마술사 부대, 주술 부대 이렇게도 불리는데, 그래서 이름을 유네스코 한국의 산사는 선봉의 섬 마법 부대가 그 전사들을 만나서 통하고 날아갔더라 해서 선봉 마법 부대 통, 이걸로 7개 산사를 반드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 이름이 좀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고분하고 금성문, 그리고 뭐 문화재, 시험에 나오는 것 정도, 그 뭐 건축 그런 거하고 가장 중요한 삼국 문물의 일본 전파까지를 보고요. 지금 우리가 사료를 PPT를 못 봤는데 사료까지 딱 해서 보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삼국 시대를 마무리하고 남국국 시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